예, 반갑습니다. 권혁선입니다.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것이 모범 사례로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그 모범 사례로 많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은 상당히 어떤 경제 성장하는 데서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은 실제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저희들한테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, 23전 23패, 26전 26패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규제였다든가 아니면은 너무한 규제였다든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정부 규제 자체가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정부 정책을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항상 회의하고 의문을 갖자라는 겁니다. 첫 번째는 그 정보의 문제입니다. 우리가 불과 한 20년, 30년 전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. 애기 낳지 말자고. 근데 지금은 애기를 많이 낳자 그럽니다. 낳으라 그럽니다. 과거에 20, 30년 전, 한 30년 전에는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빼줬습니다. 애기 낳지 말자고. 그 다음에 애기 셋이면은 아파트 당첨도 안 됩니다. 지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폈죠. 자,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는 무슨 정보를 알고 있길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.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길래 애를 낳지 말자고 했고 그 다음에 한 20, 30년 흐른 지금 정부는 뭘 안다고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걸까? 라는 회의를 갖자는 얘기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. 모른다는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똑같은 정보의 문제를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또 정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모른다는 거죠. 그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 국민연금 얘기하고 있잖아요. 국민연금 뭘 안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최저임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최저임금 지금도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는 아직 안 됩니다. 우리 사회적으로. 근데 최저임금이 나쁜 거야라는 것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왜 그걸 알게 됐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까지는 약 한 5% 매년 또는 6%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20% 정도로 올려버려요. 그러니까 5% 올려도 부작용은 생기는 거고 20% 올려도 부작용은 생깁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너무 많이 올렸어요. 즉 1% 올려도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. 따라서 최저임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면 조금 올리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경제, 사회도 마찬가지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. 앞 강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 관점입니다. 하나는 시장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. 컨트롤 해야 된다. 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조절된 기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는 겁니다. 하나는 첫 번째 관점이 바로 통제합시다라는 겁니다. 그것 중에 요즘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그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책입니다. 시장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건 거예요. 태풍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커다란 태풍이 와가지고 해안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지금 터키
터키에 좀 지진 났듯이. 그래서 집도 잃고 뭐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. 물값도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어디 뭐 잠잘 데가 있어 가보니 갑자기 가격이 뛴 겁니다.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. 야, 사람이 죽고 재산도 잃고 이 재난을 당했는데 가격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어먹어? 이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? 자본주의고.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. 자, 정의롭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. 정의롭게. 어떻게? 국가가 통제를 해가지고. 이 사람 얘기는 그겁니다. 자, 노동시장 저임금 받으니까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. 저임금으로 착취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죠. 최저임금 해가지고. 부동산 시장 어찌 하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은 이야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죠. 벌써 200년 전에 우리 이 한민족의 조상인 이 박지원,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, 실학사상의 거기 박지원 선생이 이미 200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. 상황은 어떤 사람이 정조시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양 도성에 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죠.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쌀을 팔아먹겠다고 이리 쌀을 다 가져옵니다.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. 그랬더니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. 이 쌀값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쌀값 조져야 됩니다. 그다음에 매점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조져야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할 때 박지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옛사람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.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 흐름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된다는 것을 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다. 만약에 지금 조정 대신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하고 가격을 못 올게 한다면 한양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. 무슨 이야기냐? 아까 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보이는 것만 본다면 가격을 팍 내려가지고 그 사먹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죠.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냥 보이지 않는 건 뭐죠? 못 사먹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못 사먹고 굶고 있다는 겁니다. 그건 안 본다는 얘기예요.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. 저는 두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부가 어차피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맡겨버리자라는 겁니다.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팔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 은행이 알아서 하겠죠.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맡겨놔서 시장이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.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서민이나 취약계층 이 사람들의 주거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. 이건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자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. 내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무슨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심 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. 대신 자기 능력으로 벌어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어야죠. 그 사람들의 관심을 쏟고 나머지는 좀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. 방향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 있는 규제들을 좀 풀어주는 것, 완화해 주는 것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 경제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뭐라 그럴까요?
용기가 없다 그럴까요? 너무 좀 땜질식의 그냥 예를 들어서 규제 5년짜리를 규제 3년으로 한다든가 뭐 100%짜리를 뭐 50% 줄여놓는다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좀 더 과감하게 풀어버린 것은 맞지 않는가라고 해서 저는 그 정부 실패 부작용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을 좀 축소하는 정도이고 방향은 물론 맞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다음에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. 뭐 임대차 3법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간의 어떤 그 전월세 주택을 막아버리다든가 그거를 그냥 막 꽉 막혀있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역시 푸는 게 낫고 그런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겁니다. 만약에 하려면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서초동에 뭐 계획을 한 건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역세권에 아주 요지에 땅값 무지무지 비싼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는 값은 절반 3분의 1 값으로 준다는 겁니다. 저는 공공임대주택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. 그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겁니다. 그럼으로써 민간의 임대주택을 또 몰아내겠죠. 얘는 그렇게 안 되니, 민간은 그렇게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가격과 질의 문제인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, 즉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주거를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공공임대주택을 해야 되지만 그것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.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. 위치나 이런 것도. 그래야만 시장에 대한 어떤 부작용, 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도 주택도 사유재산이다라는 겁니다. 아파트 그것도 역시 내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와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 맞는 정책을 운영하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